우리는 딸이 하나 있는 평범한 가족이지만 남편은 딸바보 대회가 있다면 우승컵도 노릴 만한 사람으로 부녀 사이가 특히 각별했다. 딸아이는 봄날의 햇살처럼 밝은 아이였다. 그랬던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서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럴 때도 있는 나이려니 했는데 얼마 전까지 종알거리던 친구들 얘기도 안 하고 아예 학교 얘기 자체를 꺼내질 않았다. 설마 내 딸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할 거라곤 생각도 못했지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든 건 딸아이의 학용품을 본 후였다. 교과서가 찢어져 있었고 읽을 수도 없는 글씨의 낙서들이 노트에 쓰여 있고 지우개로 몇 페이지씩 지운 흔적들이 있었다. 군데군데 죽어라는 글자가 퍼즐처럼 퍼져 있고 외모 비하 표현들을 보면서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는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았다. 생각해보니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체육복을 세탁기에 넣었었는데 요즘은 항상 물에 담가놨었다. 나는 직접 물어보기로 했고 딸아이는 주저하다가 진짜고 지매그룹 애들이 나 따돌리고 괴롭혀 라고 털어놨다. 이미 짐작했었고 확인하려고 물어본 거였지만 딸아이 입에서 가해자의 이름을 듣는 순간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 딸아이는 누구 욕을 하는 아이가 아니었고 남한테 미움받을 짓은 더더욱 할 아이가 아니었다. 가해자 애들은 딸아이와 사이좋게 지내는 아이들한테까지 애지랑 놀면 너도 똑같이 취급받는데 괜찮아? 라고 협박해서 딸아이를 외톨이로 만들었다. 가해자 애들의 눈을 피해서 딸아이와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자기가 타깃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아이들 스스로 가해자 애들한테 거슬리지 않게 행동하게 만들었다. 남편과 먼저 상의한 후 학교에 알리고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알겠습니다 라는 형식적인 대답만 할 뿐 구체적인 대책이 없었다. 딸아이도 어떤 괴롭힘을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었다. 그러던 와중에 마침내 딸아이 입에서 나 학교 가기 싫어 라는 말이 나오고 말았다. 나는 다시 학교에 전화를 걸었고 학교에서는 집단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설문조사에서 이름이 거명된 아이에 대해서 생활지도를 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딸아이가 피해자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딸아이 상태와 학교 측의 태도에 대해 남편한테 얘기하자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남편의 분노한 모습을 보게 됐다. 그러더니 내가 직접 그 싹수 없는 애들 손봐주고 올게 라고 분연히 일어섰다.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남편이 그렇게 무서워 보였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나는 애들끼리의 문제 어른이 나서는 건 모양새가 좀 그렇지 않냐고 했지만 그건 장난감 가지고 서로 니꺼 내꺼 하면서 싸울 때나 투닥투닥 말싸움할 때 얘기고 집단으로 한 사람을 괴롭히는 건 폭력이야. 내 딸 가슴에 평생 상처가 남을지도 모르고 심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어. 그땐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돼 라고 했다. 남편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었다. 지금까지는 그저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남의 일이었던 왕따 문제가 이제는 내 딸아이에게 일어났고 피해자가 된 딸아이는 울면서 등교를 거부했다. 학교에 호소해도 달라지기는커녕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궁지에 몰린 딸아이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갔고 이제는 최악의 사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최악의 상황이 강제로 닥쳐서야 후회하는 부모는 되고 싶지 않았다. 핵심 가해자인 두 아이들은 사이가 좋았고 등하교를 항상 같이 한다고 들었다. 우리 집하고 가까운 곳에 살아서 나도 몇 번 길에서 만난 적이 있는 아이들이었다. 저기 오는 애들이야 라고 남편에게 딸아이를 괴롭히는 애들이 누군지 가르쳐준 적도 있다. 한 주의 마지막 평일 금요일 남편은 일찍 회사 일을 정리하고 미리 나가 두 아이를 하굣길에서 기다렸다. 먼저 학부모를 만날까도 했지만 학교에서 인정하지 않는 마당에 두 아이의 부모가 자기 자식들이 학폭 가해자란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두 아이의 엄마를 전에 본 적이 있는데 역시나 두 사람도 친해 보였고 학교 행사 때도 맡은 일은 하지도 않고 둘이서 시종일관 수다만 떠는 그런 여자들이었다. 불안한 마음으로 남편을 기다렸고 집에 온 남편은 아빠가 다 해결했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학교 가도 돼. 라고 했다. 딸아이는 남편의 말을 허풍이라고 생각했는지 전혀 믿지 않는 눈치였고 내가 학교 갔다가 애들이 또 괴롭히면 바로 집에 오면 되잖아. 아니면 엄마랑 같이 가서 엄마가 교문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바로 집에 와도 된다는 말에 안심이 됐는지 그럼 하루만 학교 가볼게 라고 대답했다. 딸아이 마음도 불안했겠지만 나도 마찬가지였다. 남편은 다 해결됐다고 했지만 딸아이가 전보다 더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면 어쩌나. 울면서 학교에서 뛰쳐나오면 어쩌나. 다음 주 월요일 딸아이를 등교시킨 후 교문 앞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서 있었다. 하지만 몇 시간을 기다려도 딸아이는 나오지 않았고 반신반의하며 집에 먼저 갔는데 다녀왔습니다 하고 딸아이가 들어왔다. 학교에서 괜찮았어? 응, 아무도 안 괴롭혔어. 아빠 말이 맞았어. 라는 딸아이의 대답을 듣고 그제야 마음이 놓였다. 그날 저녁 딸아이가 잠든 후 남편한테 대체 무슨 수로 그 애들을 설득했냐고 물어봤고 돌아온 대답은 내 예상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다. 남편은 가해자인 두 아이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서 멱살을 움켜잡은 후 니들이 우리 애지 괴롭히는 애들 맞지? 한 번만 더 그랬다가는 너희는 물론 니들 가족까지 뼈도 못 치를 줄 알아. 집이나 학교에 말해도 소용없어. 못 믿겠으면 한번 해보든가. 죄 없는 사람 괴롭히는 것들은 인간이 아니야. 쓰레기지. 내 딸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니들 지옥 끝까지 따라가서 끝장을 볼 거야. 니들은 학교 다닐 자격도 없어. 라고 있는 대로 욕을 퍼부은 후 알았으면 대답해! 라고 했다는 것이다. 가해자 애들이 엉엉 우는 모습을 보고는 니들 지금 울어? 그런데 애지는 니들이 운 거 몇 배로 더 많이, 더 오랫동안 울었어. 니들이 지금 운다고 해서 용서받을 거란 기대는 버려. 잘 들어. 다음 주부터 애지 다시 학교 보낼 거야. 그런데 만에 하나 애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땐 이 정도로 안 끝내. 라고 말을 마친 남편은 가해자 애들이 엉엉 울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는 걸 보고 돌아섰다고 했다. 물론 말로 타이른다고 쉽게 달라지지 않을 거란 생각도 했고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애들이 죽어 라는 말까지 할 정도면 보통 애들처럼 대해서는 씨도 안 먹힐 거란 생각도 했었다. 그렇다고 아직 애들은 애들인데 조폭도 아니고 협박을 할 줄이야. 나라고 아직 초딩인 애들한테 그러고 싶었겠어? 근데 학교도 모른 척하고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그 애들 부모가 자기 자식의 가해자란 걸 인정할 가능성은 0%야. 그러니 본인들이 직접 당해보게 하는 수밖에. 라고 담담히 말했다. 남편이 한 행동은 어른으로서 잘한 행동은 아니지만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충분히 공감했다. 만약 이론적인 방법으로 선도하려고 했다면 그 사이 딸아이는 혼자 절망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런 결과가 초래됐다면 남편은 자신을 더욱 용서하지 못했을 거다. 현재 상황에서는 가해자 두 아이가 더 이상 딸아이에 대한 가해 행위는 멈춘 듯했고 남편이 만난 후로는 가해자 애들이 딸아이에게 접근하는 일도 없었다. 그뿐 아니라 조무래기 애들이 딸아이에게 접근하려고 하면 야, 니들 그만해. 애지한테 접근하지 말라고 했지. 후폭풍 감당 못하니까 건드리지 마. 이젠 자기들이 나서서 막는다는 것이다. 그날 남편은 가해자 애들한테 왜 괴롭혔냐고 물었는데 학교가 재미없고 심심해서 애들한테 주목받는 행동이 하고 싶어서 그런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이유를 댔다고 한다. 결론은 그 애들은 심심풀이 그릇된 욕망 때문에 우연히 찍혀서 어린 가슴에 피멍이 드는 집단 괴롭힘을 당한 거였다. 왕따를 당한 사실보다 그 이유라는 게 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그러니까 가해자 애들한테는 타깃이 누구든 상관없는 거였다. 그 후 딸아이는 예전처럼 학교에 갈 수 있게 됐고 어두웠던 표정도 다시 예전처럼 환해졌다. 나는 학교에 다시 갈 수 있게 된 딸아이를 위해 학용품을 전부 새 걸로 바꿔줬다. 딸아이의 트라우마가 조금이라도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편 다른 의미로 트라우마를 갖게 된 가해자 애들은 학교에서 조용하다 못해 존재감이 없을 정도로 반 애들이 다 무시한다고 한다. 가끔 딸아이가 아빠 대체 어떻게 한 거야? 하고 물어보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진땀을 흘린다. 남편식의 해결 방법은 절대 다른 피해자 가족에게 추천할 수도 없고
남한테 떳떳하게 말하기도 힘들지만 어쨌든 딸아이가 더 망가지기 전에 꺼내든 마지막 수단이었고 딸아이를 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나는 속마음까지 다 아는 찐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한테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 친구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딸이 하나 있고 그 딸아이 친구인 시영이는 같은 아파트에 살았는데 영어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다. 시영이 엄마는 어린이집은 서민이 다니는 곳이고 영어 유치원은 차원이 다르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서 엄마들끼리는 별로 안 친했지만 애들끼리는 같은 아파트에서 살다 보니 놀이터에서 만나서 자주 같이 놀았다고 한다. 애들 때문에 시영이 엄마가 차나 한잔 하자고 해서 그 집에 간 적이 있었고 친구는 차 마시고 화장실에 한번 들렸다가 자기 집으로 왔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했다. 가방 속에 있던 물건도 다 제자리에 있었고 그런데 한 달 후 완전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친구가 ATM에서 돈을 찾으려고 했는데 잔액이 부족했고 통장으로 확인했더니 누가 카드를 300이나 사용한 거였다. 그걸 보고 너무 놀란 친구는 정신이 아찔했다고. 그야 누구라도 그럴 거다. 일반적으로 큰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누가 한꺼번에 카드를 300이나 긁어? 서민 입장에서 그런 건 셀럽들이나 하는 일이다. 집에 와서 혹시나 하고 남편한테 물어봤지만 절대 그런 적 없고 친구 카드에 손댄 적도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럼 대체 이 돈이 어떻게 사라진 걸까? 완전 멘붕이 왔는데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이리저리 따져본 결과 의심이 가는 건 시영이네 집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하지만 심증만으로는 시영이 엄마가 카드를 훔쳤다고 증명할 수 없는 일이고 시영이 엄마를 범인으로 지목했다가는 오히려 친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불리한 상황이 올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무렵 시영이가 매일 비싼 옷을 입고 놀이터에 나오는 게 눈에 띄었고 시영이 엄마한테 저 옷들은 어디서 샀냐고 물어봤다는데 글쎄 기억이 안 나네 라면서 시치미를 뗐지만 순수한 동심의 시영이는 지하철역 앞에 백화점에서 샀어요. 라고 솔직하게 대답했다고 한다. 카드 지출 내역에 그 백화점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고 매장을 찾아가 시영이 엄마 사진을 보여주며 물어보자 점원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서 범인임을 확신했다고 한다. 다음은 백화점 보안실을 찾아가 카드 이력을 조사해달라고 하자 역시나 친구 카드가 그 매장에서 사용된 게 확인됐다. 증거를 수집할 만큼 수집한 후 시영이 엄마를 찾아가 조목조목 따지자 결국 인정했다는데 역시나 그날 친구가 화장실에 간 사이 시영이 엄마는 친구 가방을 뒤져서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낸 후 사진을 찍었고 친구 카드 번호로 인터넷 쇼핑을 한 달 동안 원 없이 한 후였다. 친구는 대부분 장을 볼 때 현금 대신 신용카드를 이용했고 슈퍼에서도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시영이 엄마는 친구의 신용카드에 눈도장을 찍어 놓은 거였다. 뭘 사면 한 달 동안 300을 쓰나? 나는 그게 더 신기했는데 고가의 화장품, 파우치, 지갑 등등을 사면 그 정도 금액은 순식간인 모양이었다. 친구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그 가족에게도 알릴 생각으로 안 됐지만 이 일은 시영이 아빠한테도 분명히 얘기하고 넘어갈 생각이에요. 물론 카드 대금도 청구할 거고요. 라고 시영이 엄마한테 똑부러지게 말하자 갑자기 그쪽에서 화를 냈다고 한다. 잠깐 카드 빌려서 쓴 걸 가지고 뭘 그걸 남편한테 고자질까지 하겠다고 설쳐? 돈 300이 뭐 대수라고 이 난리야 난리가. 자기 머리가 좀 이상한 거 아니니? 머리가 이상한 건 시영이 엄마인 것 같은데요? 남의 카드를 함부로 쓴 건 중죄예요. 어디서 지금 적반하장으로 나한테 욕을 해요? 내가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책임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어. 잠깐 빌려준 거라고 생각해. 난 빌려준 적 없어요. 이건 엄연한 카드 절도죄예요. 시끄러워 시끄러워. 난 그런 죄 지은 적 없어. 라면서 한술 더 떴다는데 친구도 어이없어 했지만 진짜 듣는 나도 들을수록 열이 받았다. 친구의 카드 한도액은 1000만 원이었다는데 만약 그 여자가 한도액까지 다 썼으면 진짜 졸도할 뻔했단 생각이 절로 들었다. 남의 카드를 훔쳐서 함부로 쓴 주제에 되려 큰 소리를 치는 걸 보고 경찰에서도 어이없어 했다고 한다. 택배도 한 달간 단기 알바를 하고 있던 가게에서 받은 걸로 봐서는 책임 능력이 차고 넘치는 계획범죄였음이 틀림없었다.
친구는 도난과 사기죄로 피해 신고를 했고 시영이 엄마는 경찰에 체포됐다. 시영이 엄마가 알바 가게에서 택배를 받은 이유는 그 가게는 점원이 수시로 바뀌기로 유명했고 점원은 주부들이 많았는데 본인 택배를 대부분 거기서 받는 분위기라 자기가 범인인 걸 특정짓기 어려울 거라는 얕은 꾀를 쓴 모양이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친구가 살고 있는 곳은 집값도 꽤 비싼 고급 빌라였고 그 여자는 돈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시영이 아빠도 제법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돈 300이 없을 사람들은 아닌 게 분명했다. 남의 카드에 손댈 정도는 더더욱 아니었을 거고.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시영이 엄마가 낭비벽이 너무 심해서 그 남편이 신용카드를 몰수한 사연이 있었다고 했다. 결국 쇼핑 욕구 불만이 쌓이자 남의 카드에 손을 대서 그 욕구를 해소한 거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시영이 엄마가 남의 카드를 도용해서 사용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단 사실이다.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간 순간 여죄가 쏟아져 나왔다는데 수법은 늘 같았고 사람들한테 차 마시자고 불러서 카드 정보를 입수. 처음엔 초범답게 소액의 물건을 구입, 몇만 원의 소품들로. 하지만 그게 운 좋게 넘어가자 점점 대담해져서 5만 원, 10만 원으로 그리고 100단위로 금액이 겁없이 올라가게 된 것이다. 자기 돈을 안 쓰고도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삐뚤어진 쾌감을 포기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결국 감각이 마비되고 몇백만 원씩 쓰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된 것이다. 이 일을 알게 된 시영이 아빠는 당연히 화를 냈고 집으로 경찰이 직접 찾아와서 카드 절도 얘기를 전달했기 때문에 더 놀란 것 같아 보였다고. 경찰이 보는 앞에서 감정적으로 시영이 엄마한테 소리치고 화내고 그러자 시영이 엄마는 당신이 내 카드 뺏어서 이렇게 된 거잖아. 내가 괜히 그랬어? 쇼핑값으로 다달이 200씩 나가고 내 보너스도 전부 당신 물건 사는데 탕진하는데 내가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하다 남의 카드를 훔쳐? 그건 중범죄라는 거 몰라? 더는 안 되겠어. 이혼하자. 시영이 양육권은 내가 가질 거야. 누구 마음대로 이혼이야? 우리 친정 인테리어 바꿀 건데 그 돈은 누가 내라고? 당신이 내야지 누가 내? 이혼하면 남이야. 당신 부모님까지 신경 쓸 여유는 없어. 일단 당신부터 여기서 나가. 싫어. 나더러 어디로 나가라는 건데? 이혼하는 마당에 내가 그걸 왜 신경 써?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대환장, 아수라장이 벌어졌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시영이 엄마는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끝까지 버텼다고 하는데 그 후 양가 부모님까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됐고 이혼이 성립되면서 친권은 남편 쪽에서 가져가게 됐다고 한다. 하긴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랐다간 멀쩡한 애까지 망가질 게 뻔하고 아빠하고 사는 게 훨씬 낫다고 본다. 친구에 대한 보상은 구입했던 물건을 반품 및 인터넷에서 판매해서 나중에 돈으로 돌려줬고 부족한 금액은 시영이 엄마 친정에서 메꿔줘서 일단 돈 문제는 해결을 봤다고 한다. 친구의 카드 도난 사고가 터지면서 다른 엄마들도 자기들 카드 지출 내역을 살펴봤더니 역시나 시영이 엄마가 쓴 흔적이 발견됐다고. 나는 평범한 주부이고 인터넷으로 구매할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현금주의자이기 때문에 카드 명세서 금액이 많이 나오면 바로 눈치를 채지만 친구가 살고 있는 고급 빌라는 부유층들이 많아서 몇만 원 정도 청구액이 늘어난 정도로는 다들 눈치를 못 챘었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 뒤늦게 알고는 다들 시영이 엄마한테 배상금 청구한다고 아우성이라고 한다. 그런 사실들이 하나둘 밝혀지자 시영이 엄마는 친정에서도 쫓겨나서 갈 곳도 없다고 한다. 대체 몇 사람한테 같은 수법으로 도둑질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 벌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숱한 사람들한테 위자료 청구가 빗발치면서 발칵 뒤집혔다고 하는데 거처할 곳도 없어서 헤매다가 겨우 허름한 아파트를 하나 얻어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만 한다고 한다. 자동차는 차압이 들어왔고 차비도 없어서 걸어다니면서 쇼핑 중독은 하려야 할 수 없으니 차라리 잘 됐고 앞으로 몇 년이 걸려야 끝날지 모르는 변제금을 위해 일만 하는 처지이지만 남들이 열심히 일하고 아껴서 저축한 돈을 손가락 하나로 간단히 훔친 죄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고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 이름은 한은수, 남편 김진수와 둘이서 살고 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는데 해외 출장도 많고 굉장히 바쁘다.
그런 남편을 전력으로 내조하기 위해 나는 전업주부를 선택했다. 결혼 5년 차에야 드디어 간절히 원하던 아이를 갖게 됐고 행복과 감동에 꽉 차 있었다. 하루빨리 아기가 보고 싶다며 출산 예정일을 손꼽아 기다리던 남편은 퇴근할 때마다 베이비 용품을 손에 들고 집에 들어왔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불안해하는 나를 항상 따뜻하게 격려해주던 남편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임신기를 보냈다. 뱃속의 아이는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자랐고 드디어 산딸이 되었다. 정기 검진 후 입원 준비를 시작할까 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있었는데 하복부가 팽창하는 느낌이 들었다. 설마 벌써 아니겠지? 하면서 잠시 휴식을 취했는데 처음 경험하는 몸의 신호는 강한 통증으로 변해갔다. 예정일보다 한 달이나 빠르게 진통이 왔다는 걸 안 나는 곧바로 남편에게 연락했지만 불행하게도 남편은 해외 출장 중이었고 곧바로 귀국은 불가능했다. 불안한 마음으로 혼자서 병원에 갔고 그날 바로 입원 수속을 밟았다. 아직 진통이 약했기 때문에 병실 침대에 누워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옆 침대에 점희 씨란 임산부가 말을 걸어와서 금방 친해졌다. 점희 씨는 턱에 큰 점이 있는 게 특징이었고 성격이 밝고 부침성이 좋았다. 점희 씨는 이번이 셋째 출산이라는데 경험자다 보니 나와는 달리 아주 여유 있는 모습이었다. 점희 씨는 옆에서 초산의 조산이라 불안으로 가득한 나를 편안하게 해줬다. 나도 첫 아이 땐 정말 불안했었는데 다 지나가더라고요. 의외로 견딜만해요. 그랬구나. 너무 떨리고 기대돼요. 나는 진짜 딸이었으면 했는데 아들만 연속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의사가 셋째도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어찌나 실망을 했는지 눈물이 다 나더라니까요. 뱃속에 애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나중엔 애한테 미안해지더라고요. 울 정도로 딸이 좋으세요? 그런 은수 씨는 어느 쪽이에요? 저는 딸이에요. 좋겠다. 아, 부러워라. 전 아들이어도 똑같이 좋았을 거예요. 점희 씨와 얘기를 하는 동안 마음속 가득했던 불안감이 조금씩 진정되는 기분이 들었다. 그날 저녁 남편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는데 역시나 출산일에 맞춰서 귀국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회사에 잘 얘기해서 귀국 일정을 조정했다며 퇴원날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혼자서 첫 아이를, 그것도 조산이라는 게 불안했지만 힘내자고 다짐했다. 입원한 다음 날 양수가 터졌고 분만실로 옮겨진 후 힘든 출산 과정을 거쳐 난상 끝에 무사히 예쁜 여자아이가 태어났다. 조산이었지만 딸아이는 걱정할 정도로 저체중은 아니었고 아주 건강했다. 하지만 나는 출혈이 너무 심해서 산후 회복 경과가 나빴고 정상 퇴원이 안 돼서 입원 기간이 연장됐다. 딸아이가 먼저 퇴원을 하게 됐던 사실에 마음 아파하고 있을 때 출산을 마친 점희 씨가 인사를 하러 왔다. 좀 어때? 전 퇴원하려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어쩌니 힘들겠다. 점희 씨는 괜찮으세요? 나야 셋째인데 거뜬하지. 순풍순풍 순산했지. 자기 딸내미 너무 예쁘더라. 고마워요. 여기서 유일한 말동무였는데 헤어지기 섭섭해요. 아기는 언제 퇴원해? 5일 뒤에요. 그럼 나랑 똑같네. 점희 씨 퇴원하면 허전해서 저 혼자 병원에 있기 더 힘들 것 같아요. 빨리 기운 차리고 얼른 퇴원해. 딸아이 퇴원날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는데 나는 실밥을 뽑으면서 또 몸이 안 좋아져서 저녁 때까지 계속 잠만 잤다. 눈을 떠보니 남편과 딸아이는 벌써 집으로 가고 병실엔 아무도 없었다.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에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아기를 돌보고 있었고 아기의 모습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영상을 찍어서 라인으로 보내줬다. 동영상을 볼 때마다 빨리 퇴원해서 딸아이를 안아주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 일주일 후 다행히 퇴원을 하게 됐고 남편이 병원으로 데리러 와줬다. 집으로 가자 시어머니가 딸아이를 안고 퇴원을 환영해 주셨고 내가 앉자마자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기 때문에 서툰 솜씨로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했는데 너무 놀라서 그대로 온몸이 굳어버리고 말았다. 딸을 낳았는데 집에는 사내아이가 있었다. 남편한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퇴원할 때 간호사가 남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남편도 얘가 우리 애가 맞냐고 확인을 했다는데 딸인 줄 알았는데 아들이었다고 부인한테 못 들으셨어요?
라고 했다는 것이다. 아니라고 틀림없는 딸이라고 해명한 후 잘 생각해보니 가장 의심이 가는 사람은 남편이 만났다는 간호사였다. 너무 놀라서 병원으로 달려갔고 상황을 설명하자 병원 측에서는 가족에게 딸아이를 인수했던 것이다. 떨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남편한테 간호사 얼굴이 기억나냐고 물었고 남편의 대답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 그 간호사 얼굴 기억나? 지금 여기 있어? 아무거라도 좋으니까 기억나는 인상착의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지금 여기엔 없는 것 같은데. 턱에 큰 점이 있는 여자 간호사였어요. 턱에 큰 점... 그건 같은 방에 있던 점희 씨예요. 경찰에 빨리 연락합시다. 틀림없이 범인은 점희 씨라는 확신이 들었고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점희 씨가 간호사처럼 변장을 한 후 아이를 바꿔치기 한 사실이 밝혀졌다. 다행히 점희 씨를 곧바로 잡았고 무사히 딸아이를 다시 찾아서 우리 가족 품에 안을 수 있었다. 나와 남편은 아이를 바꿔치기하고 우리 딸아이를 납치해간 점희 씨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고 고소하기로 했다. 그 후 점희 씨에게 위자료도 청구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너무너무 간절하게 딸을 원했다고 감정에 호소했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런 이유가 범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었고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어처구니 없는 소동에 휘말린 우리 부부는 한동안은 놀란 가슴이 진정이 안 됐지만 재판이 마무리되고 겨우 안정을 되찾았다 싶었을 때 다시 사건이 터졌다. 어느 날 세 식구가 나란히 잠이 든 한밤중에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1층에서 무슨 소리 난 것 같지 않아? 난 잘 모르겠는데. 봐, 또 들리잖아. 들렸어. 도둑이 들었나? 남편 뒤에 숨어서 조심조심 계단을 내려오자 1층 복도에 사람 그림자가. 누구야? 남편이 불을 켜자 어둠 속에 있던 점희 씨의 모습이 드러났다. 점희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딸아이는 어디 있어? 뭐? 내 아기 어디에 뒀냐고 묻잖아. 내 아이라뇨. 정신 좀 차리세요. 그 아이는 우리 딸이에요. 내가 자기보다 먼저 안아주고 먼저 기저귀도 갈아줬잖아. 그건 당신이 일부러 아이를 바꿔치기하고 납치해간 거고요. 남의 아이를 훔쳐가 놓고 너무 뻔뻔한 거 아니에요? 이봐요. 당신 지금 불법 주거 침입인 거 알아? 그 애를 키웠던 며칠 동안이 잊히질 않아. 제발 그 아이를 나한테 돌려줘. 내가 그 아이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니들이 방해했잖아. 그래서 내가 찾으러 온 거야. 점희 씨는 이번에는 딸아이를 유괴하기 위해 우리 집에 숨어 들어왔다. 나는 경찰에 신고했고 도망치려는 점희 씨를 남편이 붙잡았다. 곧이어 점희 씨는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딸아이를 병원에서 훔쳤다가 실패하고 다시 유괴하려고 한 점희 씨가 체포되면서 우리는 그제야 평화로운 일상을 맞이하게 됐다. 딸아이는 별탈 없이 건강하게 잘 자랐고 나는 행복한 육아전쟁을 하면서 충실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남편은 아찔한 사건을 겪고 난 후 딸아이에 대해서 과보호적인 경향을 보이긴 하지만 완벽 딸밥으로 거듭난 모습을 보면서 웃지 않을 수가 없다. 점희 씨는 유괴 미수범이 되면서 남편에게 이혼당했고 친권도 박탈당했다. 이혼 판결을 받으면서도 다음번엔 꼭 딸을 낳을 거니까 이혼 말고 임신 계획을 다시 세우자고 했다는데 완전히 질려버린 남편은 눈 하나 깜짝 안 했다고 한다. 석방된 후 돌아갈 곳이 없어진 점희 씨는 기숙사가 딸린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직원 대부분이 전과자 출신이었고 딸아이를 낳고 싶다는 소원은 점점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어버린 채 남은 인생을 외롭고 고단하게 보내게 됐다. 그 일은 생각할수록 끔찍하고 아찔한 일이었지만 두 번 다시 딸아이와 떨어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 내 이름은 모성애, 돌싱녀이고 5살 된 아들 영웅이와 둘이서 산다. 아들아이가 2살일 때 남편이 사채빚을 쓴 걸 알고 이혼. 그 후로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일하면서 적은 월급이지만 혼자서 열심히 아들아이를 키우고 있다. 전 남편은 빚이 있는 걸 숨기고 나와 결혼했고 결혼 후 나한테 빚을 떠넘기려고 해서 이혼했기 때문에 남자에 대한 강한 불신감이 생겼다. 하지만 아들아이를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재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던 어느 날 일하던 곳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우리 가게 단골이던 한진상이란 손님이 레스토랑에 왔을 때 일이다. 한진상은 레스토랑에 올 때마다 나한테 밝게 인사했고 시간이 쌓이다 보니 제법 친근해져 있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일하는 중인 나한테 반갑게 인사를 해왔다. 성혜씨, 실은 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 지금 물어봐도 돼요? 뭔데 그래요? 성혜씨 혹시 지금 만나는 사람 있어요? 설마요. 이혼하고 애 키우느라고 바빠서 남자는 생각도 안 해봤네요. 근데 그건 갑자기 왜요? 너무 갑작스럽게 들리겠지만 성혜씨 나랑 이성관계로 만나볼 생각 없어요? 정말 갑작스러운 대사에 너무 놀란 나는 잠시 멍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면서 교제를 허락할 수 없다는 이성적 판단하에 거절했다. 한번 거절했지만 레스토랑에 올 때마다 끈질기게 고백하는 한진상을 보면서 변함없는 태도에 내 마음의 경계심도 풀어져 갔다. 그렇게 5번째 고백을 받은 후 마침내 그와의 교제를 동의하게 됐다. 교제를 시작한 후 그의 따뜻한 성격에 마음이 놓였고 아들아이도 같이 만나게 했다. 그가 아들아이와 다정하게 노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사람이라면 우리 모자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을까? 라는 섣부른 기대를 품게 됐다. 교제한 지 3달 정도, 아들아이도 제법 한진상을 따르게 됐을 무렵 중요한 얘기가 있다면서 만나자고 연락이 왔다. 퇴근 시간에 맞춰서 한진상이 차로 데리러 왔고 우리는 차 안에서 얘기를 나눴다. 무슨 얘긴데 그래요? 우리 사귀고 나서 같이 많은 시간 보내면서 생각하게 된 건데 나 성혜씨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졌어. 우리 결혼하자. 나랑 결혼해줄래? 아직 3달밖에 안 됐고 선뜻 대답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다. 영웅이 아빠가 되고 싶어. 영웅이 장래를 위해서도 아빠가 있는 편이 더 좋지 않겠어? 영웅이한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잖아. 나는 2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정말이야. 그 말을 들은 나는 아들아이를 위해서라도 재혼을 하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우선 한진상의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하기로 했다.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지금은 혼자 된 어머니와 둘이서 살고 있다고 했다. 아들아이가 유치원에 간 사이 둘이서 어머님을 찾아가 인사를 드렸는데 결혼 얘기를 하자 어머님은 무척 좋아하셨다. 우리 친상이한테 이렇게 예쁜 여친이 있을 줄이야. 30이 넘었는데 언제 결혼할 생각인가 내가 걱정하고 있던 참이거든. 이제 다리 뻗고 자겠다. 성혜 씨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린 시작부터 새 식구예요. 아들? 내가 아이 엄마라는 말을 들은 어머님의 표정이 돌변했다. 이 결혼 못 드는 걸로 하자. 애 딸린 이혼녀라니? 안 된다. 내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남의 핏줄을 제 돈 들여서 키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집어치워라. 헉! 당장 나가라. 난 이 결혼 절대 용납 못하니까 그렇게 알아. 시어머니 될 분의 완강한 반대에 기가 죽은 나를 진상씨가 따뜻하게 위로해줬는데 그가 한 위로의 말은 그의 인간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너무 실망하지 마. 좋은 방법이 있어. 영웅이를 고아원에 맡기면 엄마도 그땐 우리 결혼 허락할 거야. 그런 말을 웃으면서 대단한 방법이라도 찾아낸 듯이 말하는 그를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었다. 영웅이를 고아원에 보내?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러면 어떡해. 내가 성이랑 결혼할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나더러 영웅이를 버리라는 거야? 당신한테 실망이야.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나한테 영웅이 아빠가 되고 싶다고 한 건 다 거짓말이었네. 다신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 결별을 선언하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을 경험한 기분이었다. 다신 기억하지 말자고 다짐하며 아들아이와 다시 나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평소처럼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는데 왕진상이 찾아왔고 못 헤어지겠어 라면서 매달렸다. 그날은 최대한 침착하게 돌아가라고 말했지만 다음날에도 그 다음날에도 왕진상은 매일 레스토랑을 찾아왔다. 몇 번을 거절해도 레스토랑 앞에서 매일 기다리고 일하는 시간에도 툭하면 찾아와서 불러내는 태도는 연민이 아닌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던 중 사건이 터졌다. 휴일에 아들아이하고 둘이서 쇼핑하러 백화점에 갔는데 아들아이한테 화장실 앞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라고 하고
나 혼자서 화장실에 들어갔다. 5분도 안 걸려서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벤치에 앉아있으라고 한 아들아이가 보이지 않았다. 깜짝 놀란 나는 여기저기 찾으러 다녔지만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안내방송을 부탁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아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무서워진 나는 경찰서를 찾아가 미아 신고를 했다. 그러자 경찰이 나서서 조사를 시작했는데 아동보호시설에서 수상쩍은 남자가 어린 남자아이를 맡기러 왔다가 아이를 그냥 두고 가버렸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원 확인을 부탁했더니 그 아이가 바로 영웅이었다. 경찰과 함께 서둘러 시설로 향했고 아들아이는 나를 보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와서 안겼다. 엄마! 영웅아, 너무 다행이다. 아까 백화점에서 아저씨를 만났는데 엄마가 부탁해서 왔다면서 자기랑 같이 가자고 해서 따라왔는데 여기에 나만 두고 가버렸어. 아저씨가? 좀 더 자세히 얘기해보세요. 네. CCTV 영상과 아들아이의 증언으로 왕진상이 범행을 주도했다는 게 밝혀졌고 나와 경찰은 용의자 집으로 향했다. 집에는 왕진상과 어머니가 같이 있었고 경찰이 들이닥치자 두 사람 모두 놀라는 눈치였다. 경찰이 우리 집에 무슨 일로? 왕진상 씨한테 확인할 게 있어서요. 경찰서까지 같이 좀 가시죠. 제가 거길 왜 가요? 왜라니? 그걸 몰라서 물어? 성혜 씨! 너 그때 왔던 애 딸린 이웃녀 아니니? 네가 왜 경찰을 데리고 내 집에 나타나? 당신 아드님이 제 아들을 유괴했거든요. 뭐? 유괴? 내가 언제 유괴를 했어? 과장하지 마. 난 우리 결혼을 위해서 장애물을 아동시설에 보낸 것뿐이야. 유괴한 적 없어. 내가 화장실 간 사이에 멋대로 데리고 갔잖아. 그게 바로 유괴야. 중범죄라고. 난 용서 안 할 거니까 가서 벌이나 받아. 구체적인 동기는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시죠. 그럼 저 체포되는 거예요? 회사는 어떡하고요? 우리 아들이 회사를 못 가면 생활은 어떻게 하라고? 다신 안 그럴 테니까 체포만은 하지 마세요. 에? 지금 자기들 먹고 살 걱정이 먼저예요? 남의 아들 유괴한 죗값은 어쩔 건데요? 가시죠. 이건 놓으라고! 경찰에 연행된 왕진상은 유괴 혐의로 체포됐다. 역시나 나와의 결혼을 포기 못하고 아들아이를 시설에 보내면 해결될 거라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왕진상의 스토커 행위도 증명됐고 나는 위자료를 청구했다. 결국 왕진상은 감옥에 갇히게 됐고 내 앞에 나타나는 일도 없어지게 됐다. 전과자가 되어 교도소에 다녀왔으니 앞으로 일자리를 찾는 건 힘들 거고 인생살이가 힘들어질 게 뻔히 보였다. 아들이 유괴범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왕진상 모친은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견디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했다. 소문에 의하면 왕진상의 아버지는 돈 씀씀이가 해뻤고 죽은 후에 남겨놓은 재산도 없었다. 모친이 소액의 연금을 받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생활비는 대부분 왕진상의 월급에서 나온 거였다. 왕진상이 체포되자 생활은 극도로 궁핍해졌고 주변의 따가운 시선도 견디기 힘들어진 모친은 여러 번 이사를 다니다 인적이 드문 시골 동네에서 쓸쓸하게 혼자 살고 있다고 한다. 나는 결혼도 연애도 다 싫다는 회의에 빠졌었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마침내 진짜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을 만나 마지막 연애에 운명을 걸었다. 하지만 함께 있을수록 이 사람은 정말 나와 아들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생겼고 2년 연애 기간 끝에 재혼에 꼴인 아들아이도 이 사람을 친아빠처럼 생각하고 따르고 있다. 우리 세 사람은 가족이 되었고 드디어 내가 꿈꾸던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그날 나는 대형 쇼핑몰에서 쇼핑을 즐기고 있었다. 원래는 친구랑 같이 오려고 했는데 친구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나 혼자 오게 됐다. 워낙 넓은 곳이다 보니 걸어만 다녀도 하루 운동이 다 될 정도인데 필요한 매장들을 한 바퀴 돌았더니 허리도 아프고 다리가 뻐근해져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며 쉴까 하고 레스토랑에 들어갔다. 그런데 거기서 반년 전에 퇴직한 진주 선배를 목격했다. 어머, 진주 선배네? 가서 인사해야지. 인사라도 할 생각으로 다가갔는데 선배는 혼자가 아니라 시어머니와 같이 있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랑 같이 쇼핑을 올 수도 있는데 선배를 보니 뭔가 이상했다. 선배 엄청 살이 빠진 것 같네.
회사 다닐 때는 지금보다 살이 좀 더 통통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뼈만 남은 게 꼭 딴 사람처럼 보였다. 선배 자리에서는 내가 잘 안 보이는 위치여서 내가 계속 보고 있는데도 선배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시어머니랑 같이 있는 것 같아서 선뜻 다가가기도 꺼려졌는데 둘의 분위기도 그다지 화기애애 보이진 않았다. 무슨 대화를 나누나 갑자기 신경이 쓰여서 귀를 쫑긋 세웠는데 음식을 주문하고 있었다. 나는 스테이크 하나 줘요. 네, 주문 받았습니다. 저는 오므라이스 하나. 넌 속 안 좋다며 물이나 마셔. 주문은 스테이크면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점원은 진주 선배 쪽으로 잠시 시선을 돌렸지만 진주 선배는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다. 뭐야 저 시어머니? 완전 팥쥐 엄마네. 잠시 후 시어머니가 주문한 스테이크가 테이블에 도착했다. 스테이크 냄새는 내가 앉은 자리까지 식욕을 자극하는 냄새가 전달됐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진주 선배는 배가 고픈지 계속 손으로 배를 누르고 있었다. 전에 진주 선배 남편 정금 발령 받아서 떨어져서 살게 됐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퇴직하면 시어머니랑 같이 살 거라고 그랬는데 괜찮나? 혹시 시집살이가 심한가? 진주 선배는 회사에서 가장 든든한 사람이었다. 내가 실수할 때마다 항상 커버해주고 모든 후배들이 다 따르는 훌륭한 선배였다. 그랬던 선배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모두들 기둥 하나가 무너지는 것 같다고 서운해했었다. 그런 진주 선배가 시어머니에게 저런 취급을 받고 있다니 충격적이었다. 쫄쫄 굶고 있는 진주 선배 앞에서 시어머니는 스테이크를 개걸스럽게 다 먹고 나서 그만 가자. 네. 하더니 진주 선배를 데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나는 진주 선배가 너무 걱정됐고 남의 집안일에 나서도 되나 싶어 망설였지만 진주 선배한테 곧바로 전화해서 약속을 잡았다.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그러게, 그동안 잘 지냈어? 저야 잘 지냈죠. 실은 선배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제가 며칠 전에 쇼핑몰에서 우연히 선배님이 시어머님하고 같이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 모습이 너무 이상해 보여서요. 혹시 시어머님이 선배님 괴롭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내가 솔직하게 모든 걸 말하자 진주 선배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더니 천천히 말을 꺼냈다. 역시 내 짐작대로 진주 선배는 시어머니에게 호된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다고 했다. 그것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에. 남편분은 지방 발령을 받아서 시어머니와 단둘이서 살고 있는데 남편분의 월급 통장을 시어머니가 꽉 틀어쥐고 있고 시어머니는 진주 선배에게 내 아들이 이렇게 돈을 잘 버는 건 내가 내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 아들 월급은 나한테 권리가 있고 이 돈을 어떻게 쓸 건지도 내가 결정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라면서 선배한테는 돈을 10원 한 장 안 준다는 것이다. 시어머니는 내가 본 날만 그런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너같이 건반 사람 형세를 한 짐승은 음식 먹을 가치가 없어. 네가 먹으면 밥이 아니라 꿀꿀이죽 되는 거야. 너 그냥 물이나 마셔. 라면서 진주 선배한테 밥을 안 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진주 선배가 이렇게 앙상하게 뼈만 남은 거였어. 말도 안 돼. 요즘 세상에 그런 시어머니가 어딨어?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 월급을 마음대로 펑펑 쓰면서 명품백에 친구들과 외식에 돈 쓰는 재미로 살다가 돈이 다 떨어지면 너 내 아들한테 연락해서 돈 좀 보내라고 해. 아들한테는 네가 돈을 너무 많이 써서 그렇다고 하고 라고 진주 선배 탓으로 돌리고 송금을 받았다고 한다. 남편분한테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되지 않겠냐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그 정도는 짐작하고 너 만약에 내 아들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는 날에는 동시에 네 소문 아주 흉흉하게 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흉흉한 소문이라뇨? 글쎄다. 남편이 지방에 있는 동안 바람이 나서 딴 남자랑 눈이 맞았다. 이 정도? 내가 증인이라고 하면 우리 아들도 엄마 말인데 안 믿겠니?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네가 먼저 입 조심하라고. 알아들어? 라고 진주 선배를 협박해서 입단속을 한다는 거였다. 진주 선배는 홀어머니 밑에서 외동딸로 자랐는데 친정 어머님이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매달 30만 원 정도이지만 생활비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일종의 보험으로 진주 선배가 친정에 보내는 돈을 용인하고 있다는데 만약 시어머니의 행실을 발설하는 날에는 그 돈도 못 보내게 될 거라고 했다는 거다.
남편분이 돌아오려면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 그때까지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참을 생각이라고 했지만 몰랐다면 모를까 알게 된 이상 모른 척 한다는 건 말이 안 됐고 나는 친오빠한테 이 사실을 알렸다. 우리 오빠는 진주 선배 남편과 같은 회사 동료였고 남편분의 상사이기도 했다. 이번에 발령을 내려서 지방 근무를 맡긴 것도 오빠가 한 일이었고 좌천이 아니라 그 반대로 남편분의 능력을 높이 산 결과였다. 내 말을 들은 오빠는 진주 선배 남편한테 직통으로 알렸고 집안 사정을 알게 된 남편분은 불같이 화를 냈다. 오빠한테 며칠간 휴가를 허락받은 진주 선배 남편은 진주 선배가 있는 집으로 향했다. 그러자 자기 아들이 불시에 들이닥칠 거라고는 1도 생각도 못했던 시어머니는 진주 선배를 앉혀놓고 한참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그 타이밍에 남편분이 집에 들어왔다. 진주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람 꼴에 이게 뭐예요? 네가 여기 웬일이니? 지방에 있어야 될 내가. 어머니가 며느리 학대한다는 말 듣고 바로 달려왔어요. 어머니, 저한테 몸이 안 좋아서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하셨죠? 그래서 진주가 모시겠다고 한 거고요. 이게 아픈 사람이 할 짓이에요? 아니야, 네가 오해한 거야. 무슨 오해요? 왜 엄마만 먹고 진주는 물만 마시게 하는데요? 변명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세요. 부모 자식 관계는 오늘로 끝입니다. 그동안 제 월급 마음대로 쓰셨죠? 그 돈 다 돌려받을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너가 이러면 난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야? 나가서 죽으란 소리니? 너 여자한테 빠져서 엄마를 이렇게 버려도 되니? 진주는 제 아내예요. 나한테 제일 소중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함부로 대한 대가로 모자 인형 끊는 겁니다. 다신 어머니라고 부를 일 없을 거예요. 남편분은 단호하게 시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냈다. 진주야, 미안해. 난 네가 이렇게 고통받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나 너 이제 혼자 안 둘게. 나랑 같이 가자. 나도 당신하고 같이 있고 싶어. 진주 선배는 이사 준비를 마친 후 지방으로 내려가기 전날 나를 불러내 같이 차를 마시자고 했다. 선배는 내가 오빠를 찾아가서 직접 말을 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면서 남편분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는 환영을 보는 줄 알았다고. 그날 정희 씨랑 재회한 건 신이 내려준 동아줄 같은 거였나 봐. 그때 정희 씨가 나를 못 보고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난 지금도 시어머니 지옥 속에 있었을 거야. 다 자기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우리 오빠가 선배 남편분하고 상사 부하 직원 관계였던 덕분이죠. 오빠가 남편분을 좋게 봤는데 지방으로 보낸 장본인이다 보니까 오빠도 아차 싶었나 보더라고요. 아니야. 자기 오빠분은 진짜 좋은 상사라고 남편한테 얘기 들었어. 학연 지원 안 따지고 실력으로만 평가하고 우리 남편 발탁한 사람도 자기 오빠분이래.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데 나하고 시어머니 일 알면 포기하고 돌아올까봐 걱정돼서 더 말을 못하고 있었어. 이제 다 해결됐잖아요. 잘 지내다 오세요? 잘 지내다 올게. 선배는 편안한 얼굴로 남편분과 떠났다. 그 후 들은 소문에 의하면 남편분 월급을 물 쓰듯 썼던 시어머니는 물 사 마실 돈도 없을 정도로 고생 중이라는데 지금은 낡고 좁은 아파트에서 혼자 산다고 한다. 하지만 며느리 밥도 안 준 시어머니란 소문이 쫙 퍼져서 집 밖에 나가면 사람들 눈초리가 무서워서 은둔형 외톨이 신세가 됐더나. 자업자득이지 뭐. 그렇게 좋은 사람한테 그런 고통을 안겨줬으니 벌받아 마땅하다. 그동안 낭비한 아들 월급은 시어머니 연금에서 매달 갚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물만 겨우 마시면서 산다는 소문도 들린다. 남편분을 따라 지방에 간 진주 선배는 두 분이 활짝 웃으면서 찍은 사진을 보내왔다. 예전에 매일 봤던 진주 선배의 환한 미소가 다시 돌아온 걸 보고 나니 나도 절로 기분이 좋아졌다. 나는 계모와 살았다. 내가 어렸을 때 아빠와 재혼했는데 어린 나를 두고 아빠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때부터 나는 계모와 둘이서 살았지만 계모는 나를 돌볼 생각 같은 건 애초에 없는 사람이었다. 계모는 남자한테 해픈 사람이었고 숱하게 남자가 바뀌었다. 집에 있을 때에도 밥을 챙겨주는 일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계모의 남자들이 어린 내가 불쌍해 보였는지 집에 올 때 먹을 걸 사다 주곤 했다. 삼각김밥 먹을래? 고맙습니다. 그 덕분에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생각이 든다. 어린 나는 계모가 수시로 다른 남자들을 집에 데려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다. 매번 다른 남자가 집에 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아저씨들이 먹을 걸 갖다 줬기 때문에 기다린 적도 있었다. 그런데 내가 자라서 남친이 생길 나이가 되자 내 남친한테까지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 실제로 몇 명의 남친을 계모한테 뺏긴 적도 있다. 계모한테 남친을 뺏기는 기분은 정말 별로였고 어느 순간부터는 남친이 생겨도 절대 비밀로 했다. 고교를 졸업한 후로는 같이 있는 것도 싫어서 기숙사가 있는 대학에 진학했다. 그 후 계모와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장학금과 학비 대출로 대학을 졸업한 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계모와는 여전히 연락두절 상태를 유지했고 절대 주소를 알리고 싶지 않았다. 완전히 독립한 상태에서 첫 직장을 다니면서 한 남자와 알게 됐고 사귀는 사이로 발전했다. 2년 정도 지나서 프로포즈를 받았고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와 결혼했다. 그 사람은 얼짱에 젊은 나이에 창업하고 성공한 유능한 인재였고 나와는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이었다. 결혼할 때 계모한테 인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복잡한 집안 사정이 있어서 계모와는 안 보고 산다고 설명하고 상견례는 없던 걸로 했다. 따라서 계모는 결혼식에도 부르지 않았다. 사귀는 동안에도 동거를 했었는데 결혼을 계기로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맞았다. 우리 결혼 생활은 완벽하게 행복했다. 남편은 집안일도 분담해서 척척했고 요리도 잘해서 주말이면 직접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의 행복에 금이 가고 말았다. 초인종이 울렸고 인터폰을 본 순간 계모의 얼굴이 보였다. 여길 저 여자가 어떻게 알고 왔지? 옛날처럼 계모가 내 남편한테 음흉한 짓을 하는 꼴은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주소는 절대 알리지 않았었다. 인터폰을 보면서 얼음이 된 나한테 남편이 누가 찾아왔냐고 물었다. 차마 말이 안 나왔지만 남편의 질문에 반사적으로 계모라고 답했다. 어머님이 왔어? 그럼 들어오시라고 해야지. 라면서 덜컥 문을 열었다. 문을 열자 계모는 나 너 너무 보고 싶었잖아 라면서 나를 끌어안았다. 처음 뵙겠습니다. 유리 남편 개진상이라고 합니다. 계모는 남편을 보더니 눈빛이 반짝거렸다. 유리 너는 이렇게 멋진 신랑이 있었으면 진즉에 연락을 했어야지. 더 일찍 만났으면 좀 좋아? 현관에서 이러지 마시고 안으로 들어오세요. 어쩜 성격도 저렇게 싹싹하고 집도 너무 잘해놓고 산다. 계모와 남편이 얘기를 나누는 동안 나는 차를 준비했다. 계모를 본 순간부터 불길한 예감이 마구 올라왔다. 순수한 목적으로 나를 찾아왔을 리가 없고 주소를 수소문해서 여기까지 왔을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것이다. 내가 홍차를 마시라고 앞에 놓자 계모는 눈물을 글썽이더니 한바탕 눈물을 쏟았다. 실은 내가 갈 곳이 없어서.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어디 말씀해보세요. 그게 내가 나쁜 놈한테 속아서 돈을 몽땅 도둑 맞았지 뭐야. 당장 쓸 돈도 없고 방세 낼 돈도 없어서 내일 모레면 쫓겨날 신세가 됐어. 그런 나쁜 놈이 어떤 놈이 감히 어머님한테. 마음이 외로우니까 역시 딸밖에 없더라고. 얼굴이라도 보자 하고 물어물어 찾아온 거야. 어디서 개가 짖나. 딸밖에 없다니. 밥을 먹는지 잠을 자는지 관심도 없던 인간이. 하지만 남편은 완전히 계모의 열연에 빠져든 듯했다. 염치 없는 부탁이긴 한데 유리하고 같이 살면 안 될까? 네, 그러세요. 사실 유리한테 어머니가 있다는 말을 듣고 뵙고 싶었는데 집안 사정이 있다고 해서 못 뵙는 줄 알았어요. 어머님만 불편하시지 않으시면 여기서 지내세요. 진상군, 왜 그걸 자기 마음대로 정해? 우리 신혼이야. 전 그럼 집 알아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섭섭하다. 유리 넌 날 왜 그렇게 미워해? 어머님이 힘들게 찾아오셨는데 야박하게 그러지 마. 자기 그런 사람 아니잖아. 언제 봤다고. 남편은 어머님 하면서 척척 죽이 맞아서는 내 의견은 완전히 무시했다. 나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계모는 밀고 들어왔고 남편은 진심인지 대환영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 나의 불길한 예감은 적중하고 말았다. 동거를 시작한 후 계모는 남편 옆에 찰거머리처럼 붙어 다녔다. 그동안 다른 남자를 꼬실 때와 똑같은 몸짓, 말투로 역겨울 정도로 남편한테 자신을 어필했다. 계모가 없을 때 남편한테 주의를 줬지만 저 여자랑 왜 그렇게 붙어 있어? 넌 엄마한테 저 여자가 뭐야? 엄마가 아니라 계모야. 너 애가 왜 그렇게 꼬였어?
내 의견은 무시하고 계모 편만 드는 남편. 내가 계모 얘기를 꺼낼 때마다 남편은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여가는 것 같았다. 그리고 3개월 후 계모가 임신을 했다고 했다. 헉, 누구예요? 그새 다른 남자가 생긴 거야? 하긴 계모라면 불가능할 것도 없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현실은 더욱 암울한 막장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최악의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다. 한밤중에 눈을 떴는데 남편이 옆에 없어서 어디 갔나 하고 거실로 나왔는데 복도 끝에서 계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음침한 기운이 느껴졌고 왠지 확인하고 싶은 본능에 이끌려 계모의 방문을 열었다. 그리고 계모와 남편이 한 덩어리로 격렬하게 움직이는 걸 봤다. 남편은 나와 눈이 마주치자 이내 동작을 멈췄지만 미안 하더니 내 눈을 피했다. 계모는 나를 보면서 너보다 나랑 있을 때가 더 좋다고 그러네? 라면서 웃었다. 두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도 역겨워서 그대로 집에서 뛰쳐나왔다. 계모는 임신 중이었다. 계모를 임신시킨 장본인이 바로 남편이었고 그걸 안 순간 세상이 시궁창에 처박힌 기분이었다. 그리고 얼마간은 페인처럼 지냈다. 남편과 계모가 나란히 찾아와서 이혼해달라고 했을 때도 헛개비처럼 말없이 사인해줬다. 위자료를 받았지만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 계모의 유혹에 싸구려처럼 넘어간 남편. 아무런 도덕심도 없이 내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계모에게서 멀리 도망치고 싶었다. 5년 후 전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다.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웬 전화지? 우리가 그런 사이인가? 잠깐만. 실은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그런데? 그게 뭐? 왜긴 네 엄마잖아.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와서 나 혼자서는 역부족이야. 아직 애도 어리고 네가 좀 도와줘. 우린 가족이잖아. 혹시 넌 머리를 다쳤니? 어디서 족보도 없는 가족 타령? 난 원래 계모랑은 절연한 사이였고 너랑은 그냥 남이야. 니들이 사고를 당하든 말든 나랑은 완전 무관계라고. 알았어. 그럼 다시 가족이 되면 되지? 나랑 재결합하자. 너 혼자서 많이 외로웠지? 솔직히 내 생각했잖아. 점점 진짜 미쳤어? 내가 결혼한 지가 언젠데 벌써 애가 둘이야. 너 같은 거랑은 비교도 안 되게 훌륭한 인격의 재력가야. 그렇게 힘들면 시설을 알아보면 될 거 아니야. 왜 나한테 난리야? 그게 애엄마가 회사 돈을 함부로 써서 파산했어. 그래서 시설에 보낼 돈이 없어. 아, 그러세요? 알아서 하시고요. 본인이 좋아서 그렇게 됐는데 본인이 끝까지 책임지시고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네? 끊지 마. 끊지 말고 도와줘. 전 남편은 여전히 뭐라고 떠들어댔지만 나는 들을 필요도 없고 미련 없이 전화를 끊었다. 솔직히 5년 전에는 그 두 사람한테 내 인생 전체를 빼앗겼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런 대반전이 저절로 일어날 줄이야. 사고를 당하고 불의의 몸이 됐다곤 하지만 계모에 대한 동정심 따위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 걸 두고 천벌을 받았다고 하지 않나? 나중에 계모와 전 남편의 아이는 전 남편 부모님한테 보내졌다고 들었다. 아이한테야 무슨 죄가 있으며 아이를 위해서도 그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 두 사람이 가난하고 병든 몸으로 힘들게 살아가게 될 거란 생각을 하자 이상하게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다. 내가 느꼈던 고통보다 몇 배로 더 고통스럽게 벌받으며 살길 바란다. 내 이름은 한서희. 남편 왕진상과 둘이 살고 있다. 결혼 3년 차인 우리 부부는 맞벌이였고 두 사람의 월급을 합쳐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다. 나는 아이를 일찍 갖고 싶었지만 남편이 아직 이르다고 했기 때문에 이 다음에 아이가 태어날 때를 대비해서 남편 몰래 저축을 하고 있었다. 언젠가 남편과 나의 아이가 태어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나였는데 그런 나의 꿈이 엉망진창으로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어느 날 동생 차이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자기가 알바하는 호텔에 남편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자주 오는데 너무 이상하다고 했다. 처음엔 그저 닮은 사람이려니 했는데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하나 따져봤더니 남편이 술접대가 있다면서 늦게 들어온 날하고 동생이 남편을 봤다는 날이 정확하게 겹쳤기 때문에 의심이 확신으로 변했다. 남편 청문회를 열 작정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집에 온 남편이 생뚱맞은 제안을 했다. 나왔어. 할 얘기 있으니까 와서 앉아봐. 나도 할 얘기 있는데
우리 이 다음에 아기 태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공동으로 저축하는 거 어때? 각자 다달이 50만 원씩. 그 말을 듣는 순간 불륜녀랑 쓸 유흥비가 필요해서 내 돈까지 뜯어내려고 별수작을 다 부리는구나 하는 생각에 열이 확 올라왔다. 불륜녀랑 노는데 돈이 많이 부족해? 불륜녀라니 뭔 소리야? 모르는 척하지 마.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난 전혀 모르겠는데? 증거 있어? 왜 애먼 사람을 잡아? 남편은 증거가 없다고 믿었는지 시침이 떼며 아니라고 버텼다. 그렇다면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서 제대로 처벌해주자고 마음먹고 차이 얘기는 쏙 빼고 일단 남편을 내버려 두기로 했다. 그렇다고 뻔한 수작을 알면서 놀아날 수는 없었기 때문에 50만 원 저축 얘기는 패싱했다. 남편은 열심히 짜낸 시나리오가 안 먹히고 돈 나올 구멍이 막히자 다른 방법으로 불륜 비용을 마련하려고 정말 치졸, 유치, 비굴하게 굴었다. 회사에서 회식이 있는데 회비가 부족하다며 돈 좀 빌려달라고 사정하는 진상. 나는 미안, 이번 달엔 나도 여유가 없어서 라고 둘러대며 그 수법엔 넘어가지 않았다. 그러자 어느 순간 내 물건들이 하나둘 자취를 감춘다는 걸 알게 됐다. 이상하다 싶어서 집안 구석구석을 다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남편을 의심했다. 가방이며 액세서리가 날이 갈수록 실종되는 사태에 대해 남편을 추궁했다. 요즘 들어서 내 가방이랑 액세서리가 안 보이는데 당신 뭐 아는 거 없어? 그래? 어디에 있겠지 뭐. 샅샅이 찾았는데도 안 보이니까 그렇지. 혹시 당신이 갖다 팔았어?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너 증거도 없이 사람 도둑놈 취급하는 거 명예훼손이야. 남편은 되려 성질을 내더니 자기 방으로 문을 콱 닫고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 며칠 후 내가 정말 따르던 할머니가 20살 기념으로 나한테 준 목걸이까지 없어진 걸 알게 된 나는 충격과 함께 남편에 대한 강한 분노를 느꼈다. 곧바로 집 근처 액세서리 취급점을 찾아다녔지만 목걸이의 행방을 알 수 없었다. 혹시 당근에 올렸나 싶어서 열심히 검색을 했더니 거기서 할머니한테 받은 목걸이를 발견. 판매법 위반으로 통보했다. 남편한테 직접 따져봐야 또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증거 있냐? 라고 일관할 게 뻔하고 차라리 경찰한테 갈까? 라고도 생각했지만 부부 사이에는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머리만 아팠다. 바로 그때 동생한테서 연락이 왔고 남편이 여자를 데리고 호텔에 왔다고 했다. 곧바로 동생이 일하는 호텔로 향했고 남편과 불륜녀가 호텔에서 나오는 현장을 잡았다. 진짜 있었네? 당신이 여기 차이가 알바하는 데야. 당신 여태 그것도 모르고 뻔질나게 이 호텔 드나들었지? 바람 피운 증거이냐고 큰 소리 치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는지 남편은 당황하면서도 이내 이성을 찾았고 몹시 불쾌한 얼굴로 입으로만 사과했다. 증거가 나왔는데도 저런 뻔뻔한 태도를 유지하다니 정말 해보자는 건가? 화가 치밀 대로 치민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혼하자고 했다.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 불륜 위자료랑 손해배상까지 다 청구할 거니까. 위자료? 내가 그럴 돈 없는 건 너도 잘 알잖아. 위자료라면 내가 저축해놓은 돈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차라리 잘 됐어. 이 아줌마랑 빨리 헤어지고 나랑 결혼해서 같이 살자. 정말? 그럼 그러지 뭐. 아줌마 들었지? 이혼해 줄 테니까 위자료 청구해. 뭐야? 수준 미달의 남편과 불륜녀와 길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았고 바로 다음날 남편한테 이혼 서류를 넘겼다. 남편도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더니 나한테 휙 던졌다. 그러더니 얼른 접수하라고 오히려 성화를 부렸다. 너도 봤겠지만 너보다 훨씬 영앤 뷰티한 여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당장 가서 접수시켜. 솔직히 난 너 같은 아줌마랑 애 낳고 살고 싶은 마음 없었어. 우리 1분 1초라도 빨리 이혼하자. 진짜 끝까지 진상이다. 최소한 내 인생에 대해서 미안해야 되는 사람이야. 인간적으로 안쓰럽긴 한데 당신 나이에 출산은 너무 노산이라 재혼하기도 힘들 텐데 그냥 애는 포기해. 그 입 닥치지 못해? 마지막까지 더러운 인상만 남기는 남편과 헤어지게 된 걸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혼 서류를 접수했다. 이혼 서류를 접수시키고 집에 돌아온 후 회사에 내일까지 휴가를 내고 이사 준비를 하기로 했다. 남편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출근한 후 방에서 나와서 이삿짐을 싸기 시작했는데 바로 어젯밤까지 거실에 있었던 내 시계가 안 보였다. 해외여행 갔을 때 큰맘 먹고 산 아끼는 시계인데 남편과는 이미 이혼한 사이니까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경찰서를 향했다. 그리고 전 남편을 절도죄로 신고했다. 경찰에서 연락이 가자 남편은 나한테 연락해서 자긴 그런 적이 없다며 길길이 날뛰었다. 이미 판매 사이트에 신고도 했고 경찰도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범인이 왕진상이란 건 밝혀진 거나 다름없다고 하자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다음날 퇴근 후 집에 가려는데 회사 앞에 전 남편이 와 있었다. 여긴 웬일이야? 너 나 협박한 거지? 경찰이 조사한다는 거 다 뻥이잖아. 뭐라고? 누굴 바보로 하냐? 돈과 가져온 물건을 훔쳐도 절대 절도죄로 처벌 안 받아. 그래서 뭐? 그러니까 나는 절도죄 처벌도 안 받고 위자료도 절대 안 낼 거다 이 말이야. 나 협박해도 아무 소용없어. 왜? 난 돈이 없으니까. 네가 마지막으로 내 시계를 훔친 건 이혼한 뒤였어. 뭐? 이혼 서류 벌써 갖다 냈어? 1분 1초가 아깝다고 한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나 폭망한 거야? 위자료 낼 돈 없어 나. 어린애 환심 사려고 내가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재테크를 한 것도 아니고. 그건 내 알 바 아니고요. 미안해. 당신 물건 다 돌려줄게. 팔리지 않은 거에 한해서지만. 드디어 인정하는 거네? 근데 이미 늦었어. 이미 늦었다니? 그게 무슨 뜻이야? 상황이 완벽하게 자신한테 불리하다는 걸 안 왕진상은 급격하게 태도가 비굴해졌고 땅바닥에 무릎까지 꿇고 빌었지만 그런다고 용서할 수 있는 정도의 죄도 아니고 나는 냉정하게 돌아섰다. 그 뒤 전 남편을 절도죄로 고발, 위자료를 청구했다. 하지만 남편은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남편이 훔쳐서 사이트에 올렸던 물건들은 대부분 낙찰이 안 됐던 덕분에 무사히 나한테 돌아왔다. 남편의 불륜녀는 남편한테 진짜 진심이었는지 남편과 자기 몫의 불륜 위자료를 혼자서 다 지불했다. 하지만 막상 형무소에 갇혀있는 남편을 보자 현타가 왔는지 두 사람은 결국 헤어졌고 남편 몫으로 자기가 지불했던 위자료를 돌려달라고 연락이 왔다. 이제 남편과 아무 사이도 아니라면서 나는 나한테 돈을 가져온 사람은 남편이었고 누구 통장에서 나온 돈인지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거절했다. 불륜녀는 왕진상한테 위자료를 돌려달라고 닥달했지만 아직 형무소에 있는 사람한테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으랴. 남편은 절도죄로 형무소에 갇히면서 직장을 잃었고 형을 마친 후에는 절도죄 경력 때문에 취직도 못하고 결국 정처 없이 떠돌게 됐다. 소문에 의하면 출소 후 생활비를 벌 생각으로 도박장을 드나들며 일확천금을 노렸으나 결과는 뻔했고 사채돈에 손을 내밀었다가 빚더미에 올라앉고 현재는 행방불명 상태라고 한다. 나는 남편과 이혼 후 회사 일에 집중했고 집중한 만큼 성과와 보상이 따랐다. 그리고 일 관계로 알게 된 멋진 남자와 연애도 하고 2년 후에 결혼을,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 아빠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